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 책 들고 나오셨는데 네.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된다. 네. 이 책 내용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는 뭐 샌드 타이거 샤크의 투자 원칙 6개명 이렇게 예. 잡긴 했어요. 네. 예. 일단 뭐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하면 3천만 원으로 7년 만에 8억 원 만들었다. 이 스토리가 유명한데 네네.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침도 있고 네. 막 그런데 어떤 좀 이렇게 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 얻었던 교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예. 28살에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취직을 했고요. 예. 대학원에서 또 선물 옵션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한 7년 정도 잃기만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왜 그랬나 했더니 제 생각이 별로 없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넌 무얼 잘하냐라는 질문에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식 관련 공부도 하고 주식 관련 일도 하는데 네. 내 생각 없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주식 투자를 대충 하고 모르겠어 뭐 귀찮아 술만 마시고 그러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네. 그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중요한 건 나의 그 주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모이고 이게 복리 효과로 어느 순간에 이게 수익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부해야 된다 이런 책이군요. 그렇죠. 제가 네. 이제 해보니 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니 공부를 하고 가치 투자,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적 개선주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네.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잘 벌었으니 번 거를 잘 베풀어주는 회사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6가지 원칙과 함께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 근데 또 궁금한 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실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배당주 투자를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있고. 다른 부분은 성장주로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은 한 10년 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매도 시점은 이 실적 예측치가 꺾이는 순간까지는 계속 홀드를 하겠다.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 10% 이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의 그 배당주 투자의 적기는 서킷 브레이커예요. 서킷 브레이커는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급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락할 때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한다는 건 우리가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 발생할 정도로 급락이라는 것은 시장이 그냥 칼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칼같이 내려간다는 건 이 매수자들이 얼마 없는 경우거든요. 매수자들이 받쳐줘야 이게 반등을 하는 건데 매수자들이 없으니까 예상 못하게 꼬꾸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꼬꾸라졌다 다시 원래대로 올라오는 건 되게 짧아요. 왜냐? 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은 되게 빠르거든요. 시장이 8%가 내렸다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20-30%씩은 다 빠졌어요. 왜냐? 삼성전자가 덜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준 거지 20-30%가 빠졌으면 시가 배당률이 15%인 종목들이 수두룩한 거죠. 시가 배당률이 15%라면 1년에 15%씩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면 한 6년이면 투자 원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나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재산은 시장이 급락하는 서킷 브레이커의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단순해요. 시장 급락을 한번 노려서 고배당주를 사고 배당주를 사는 게 그냥 평생 기다리는 거죠. 방법이다. 예를 들면 3억 원어치를 샀으면 15%면 4,500이면 웬만한 직장인들의 직장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는 몇 가지 투자 원칙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시가 배당률을 봐야 돼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거든요.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10%. 배당 수익률이 10%라는 건 은행 이자의 한 3배 정도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10%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8% 정도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원칙은 하나예요. 시가 배당률 8% 이상인 종목을 사서 한 6%대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실적 개선주는 미래 PER을 일정 부분 사서 또 그 미래 PER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파는 거잖아요. 네. 이 배당주도 시가 배당률의 매력도가 높을 때 사서 매력도가 낮을 때가 파는 거죠. 예. 그래서 8%에서 6%가 되면 주가는 30% 이상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을 봐야 돼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 중에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 100억을 버는데 50억을 배당을 하면 배당 성향은 50%인 거죠. 그러면 매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배당 성향을 유지했는데 네. 실적이 폭등을 했다. 그러면 배당액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성향도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꼬꾸라지면 배당을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가 실적 악화로 배당을 못했어요. 예전에 또 S오일도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배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증권주인데요. 네. 실적이 반토막이 나면서 배당도 반토막이 나는. 그래서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 실적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예. 실적이 성장하거나 그러면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대표적인 건 KTNG. KTNG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면서 주가도 좀 정중동하면서 안정적으로 5, 6%대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배당주는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팔아라.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증시 격언이죠. 이게. 그렇죠. 예. 그 말은 찬바람 불 때 고배당주들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당주를 장기 투자 안 하고 팔겠다라고 하면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파는 투자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재무적인 우리 측면에서 이익 잉여금 또는 배당 가능 이익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재무제표상에. 왜냐? 남는 걸 가지고 배당을 하거든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을 연말이 되면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누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는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만 먹고 살만 해야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떨어질수록 고배당주는 매우 매력적이다. 왜냐?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1,000원짜리 배당을 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예. 10,000원인데 5,000원이 되면 우리 시가 배당률은 10%에서 20%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먼저 이제 배당의 원칙, 일단 시가 배당률을 보고 배당 성향 보고 그다음 실적 보고 네네. 세 가지를 챙겨라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투자 원칙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네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적자 기업 사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네. 게 주가 희석 효과예요. 주가를 희석시키는 건 뭐냐면 결국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 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그런데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날수록 그만큼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10,000원이던 주가는 유상증자를 계속하면서 주가가 한없이 내려가거든요. 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너무 힘들다. 가령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 원인데 10주가 20주가 되면 동일한 시가총액 10만 원을 맞추려면 주가는 5,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가가 5,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게 10,000원으로 가려면 2배가 상승해야 되는데 웬만한 실적 개선이나 웬만한 테마가 아니고선 2배로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 유상증자를 2-3번 해버리면 10,000원이던 주식이 2,000원, 3,000원이 되는데 우리는 10,000원이었던 주식이 2,000원이 됐다고 싸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주가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자 기업,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투자자한테 뭐 주식을 파는 행위를 계속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을 사지 않으면 그런 유상증자, 주가 희석 리스크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저의 그 투자 성공의 주된 비율이 소위 말해서 물타기거든요. 추가 매수 전략. 적자 기업들은 추가 매수 전략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 시간을 들여서 계속 유상증자로 주가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더 샀지만 더 내려버리는.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되는데 첫
첫 번째 단추를 세 번째 구멍에 맞춰놓고 예. 나머지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대부분 이익잉여금이 있고 흑자 기업이고 배당도 하나.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 물론 배당하지 않고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자기 주식 매입이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지 않겠다라는 원칙만 가져도 크게 잃지 않는다.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는 손절매하지 마라 이런데 이 뭐 주가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하지 않는데요. 예.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역발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어요. 네. 주가가 빠졌는데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하거든요. 더 떨어져서 내가 손실을 입으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더 떨어지면 너무 싸게 사는데 라는 관점을 가지면 굉장히 초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매수를 하고 2차 전지 기업이 좋다더라고 몰빵하고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다음 스텝을 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이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래서 좀 역발상으로 제가 이제 차트를 뒤집어봐라 180도로 뒤집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 전제는 굉장히 좋은 기업. 그러니까 돈을 잘 벌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사놓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거지 싸졌는데 1+1 이 바겐세일인데 네. 왜 파느냐라는 거죠. 뭐 세 번째 이제 한 번에 다 사지 마라 뭐 그랬는데 몰빵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말씀하시는 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웃자고 뭐 433, 246전법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한 마이너스 20%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4,000원 그리고 4,000원 정도 되면 기업이 되게 좋다고 하면 한 60% 빠졌을 때는 되게 공격적으로 한번 추가 매수 전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고배당주나 저평가 종목이라면 마이너스 10%부터 아니면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면 처음에는 한 마이너스 30% 정도, 두 번째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매수 전에 자기만의 어떤 추가 매수 전략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의 비중을 뭐 40%라든지 30%라든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냐. 현금이 일단 뭐 어렵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 좀 필요시에 꺼내서 쓸 수도 있고요. 현금 대신에 매력적인 게 고배당주예요. 왜냐하면 고배당주는 덜 내리는 특징이 있고요. 약세장에서도 이 배당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배당주 펀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내렸을 때 고배당주를 예를 들면 매도해서 내가 사고 싶은 아니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투자의 한 50% 정도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뭐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그 배당주 관련해서 좀 예시를 좀 들자면요. 우리가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를 비교를 해보면 저는 현대차를 살 바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사라라고.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주죠. 그렇죠. 현대차 우선주는 3개나 있는데요. 현대차 우, 현대차 EUB, 현대차 사무비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를 한번 보면 20만 8천 원, 보통주는 20만 8천 원인데 작년도에 배당을 7천 원 했어요. 주당. 그러면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나누면 시가 배당률은 3.36%인데 현대차 우선주는 주가가 10만 1,000원 정도, 11만 원 정도 하고요. 배당은 7,050원을 했어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 6.4%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20만 원이 있다면 현대차 보통주 한 주를 사서 배당을 7,000원 받는 것보다 10만 원짜리 우선주 2주를 사서 배당을 7,000원짜리 2개를 받으면 14,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같은 돈으로 배당 측면에서 보통주를 살 거냐 우선주를 살 거냐 저는 7,0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를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측면에서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를 사는 게 보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나 LG화학도 엇비슷해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주가가 낮기 때문에 배당은 엇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보통주를 살 바에는 우선주가 조금 더 좋고요. 대신증권 우리가 배당주로 대표적인 게 금융 관련 주식인데 증권과 금융지주, 은행주들이 지금
배당이 높거든요. 네. 대신증권도 보통주 대신증권이 있고 우선주 대신증권 우와 대신증권 이우비가 있는데요. 네. 시가 배당률을 보면 대신증권 보통주가 9%대고요. 대신증권 우는 한 10% 정도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10% 정도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주식 거래가 활발해서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도 오르고 그래서 배당도 안정적으로 챙기고 주가 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네. JB금융지주도 시가 배당률이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 8% 이상인 종목들은 우리가 배당 측면에서 좀 노려볼 만한 1년에 10%의 그 이자면 저축은행이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네. 드려요. 투자 원칙 네 번째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라. 요거는 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네네. 짧게 뭐 246.ปุ๊ 요거는 네, 아까 뭔지 설명을 드렸듯이 네. 마이너스 20%부터 네. 추가 매수 전략을 갖고 변칙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할 거냐 또는 마이너스 30%에 할 거냐.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됐을 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매수 단가를 확 낮춰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내렸는데 왜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면 전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개선되거나 고매당 주거나 그래야지 이걸 그렇죠. 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 그렇죠. 추가 매수한다. 적자 기업을 추가 매수 이사역전법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실적에 집중하라. 네, 실적에 집중하라. 우리가 1편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실적이 꺾이지 않는 기업들, 실적이 꾸준하게 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설비 투자예요. 설비 투자가 느는 기업은 결국 매출 물론 설비 투자 이후에 불황이 오거나 생각하지 않은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설비 투자의 결과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영업 어떤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결국 어떤 실적 개선, 매출 증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하는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차전지 대표죠. 2차 전지의 양극재 생산 기업인데요. 생산 능력 전망을 NH투자증권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생산량이 6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생산량이 글로벌리 합쳐서 48만 톤으로 늘어나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10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18만 톤이고 중요한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생산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 미국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생산이 늘어나면서 배터리라는 것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생산에서 이렇게 조달할 거냐.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생산이 본격화되면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그 설비 투자 늘어난 만큼 결국 실적 개선이라는 예측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설비 투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이 2차 전지 얘기를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송도에 공장들을 계속 지어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짓는 만큼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그 지표로 EV 에비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감가상각비와 이자, 세금을 제외하기 전 이익,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이자나 세금이나 감가상각비를 내자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냐? 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볼 때 PER 기준으로 많이 체크를 했잖아요. 당기순이익인데 그 전 단계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설비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한 결과 순수하게 영업이익으로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 그러면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이 EV 에비타를 가지고 실제의 어떤 영업만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51배 정도 돼요. 좀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좀 PER이 높긴 해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기업보다 PER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EV 에비타를 보면 29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이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많이 까먹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EV 에비타로 보면 한 29배 정도 된다. 그래서 설비 투자 기업들은 EV 에비타를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마지막 원칙까지 보면 이제 차트에 의존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뭐 차트 많이 봤는데 이거 어떤 말입니까? 예. 일단 차트에 대한 투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그 찰나의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보려면 모니터도 많이 필요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직장인이라면 그거 불가능할 수 그리고 있죠. 그 숨겨진 히든 차트 기술은 책의 저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 그걸 알려주는 순간 이 차트의 어떤 로직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너무 의존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 편하게 실적에 좀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차트 관련해서 저는 주목해야 될 건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은 사실 주가는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 고점의 거래량 증가는 세력들의 이사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 저점의 거래량 증가는 세력의 입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고점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나 단기 급등한 종목에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요.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들어온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의 급등을 보는데 그 거래량 급등과 함께 오는 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거래소의 공시가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 투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린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는 투자 경고 예고와 투자 경고 두 단계로 나뉘어져요. 투자 경고 예고를 하고 10일 동안 10영업일 동안 지켜봐서 주가가 더 이상 급등을 하면 투자 경고 종목이 되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슨 리스크가 있냐?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는 게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융자나 미수 같은 빚내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세력들이 자기들이 빚내서 원활하게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서부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이 모멘텀이 크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더 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첫날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경고 지정 예고와 지정 그 사이에 급등한 다음에 세력은 빠져나가고 거래량은 현격히 줄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주가는 점점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서는 거래량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웬만하면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지정이나 지정 예고라는 시그널과 겹쳐서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투자 원칙 6개명 얘기도 해보고 아까 또 배당주 얘기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투자를 우리가 얼마를 벌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좀 투자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는 뭐 대박의 수익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50%의 계좌 잔고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좀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바탕에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실적 개선주나 많이 베푸는 기업, 고배당주 여기에 주가가 덜 떨어지는 ETF 그리고 스펙 마지막으로 리츠 이런 5가지 섹터를 안전한 투자 관점에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